예,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율촌 건설 플랜연구소 소장 이은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힘드시죠? 지금 1시간 거의 20분 꼬박 했는데 50분 하면 한 10분 좀 쉬어야 되는데 예, 그냥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음, 요새 뭐 언제나 그렇듯이 건설업 위기고요. 어, 제가 90년부터 건설업 쪽 일을 했는데 제 기억에 IMF 때 이후부터 계속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좋다는 시절이 없었던 것 같고 요새 뭐 안정 이슈까지 더해져서 뭐 요새 메이저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지금 공동소득자 관련해서는 결국은 현행의 제도가 발주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지분율의 돈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걸 그 돈 받은 거를 공사 시행을 위해서 실제 이제 집행하는 주관사한테 이제 일단 원가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개별 채권으로 하다 보니까 자이든 또는 막 가압류 등 타이든 간에 이 돈이 묶이게 되고 그러면 현장에 돈이 내려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공사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은 돈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 업체를 이제 수급체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강제 탈퇴고 뭐 그 경우에 이제 부정당 제재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로 전개되는데 오늘 뭐 어떤 세션 1과 2에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관해서 관련 쟁점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듣고자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뭐 종합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법무부율촌의 정원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원 변호사님께서는 뭐 자타 공인하는 우리 이 계약법 쪽에 공공계약법 특히 이쪽에 이제 최고 전문가이시고요. 오늘은 그 공동계약에서 중대재해 아닌 불법 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등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결국 이제 구성원들이 형사적, 인사적, 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대응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율촌의 김순태 전문위원 소개합니다. 예, 김 의원님은 한 20여 년간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실무를 아주 깊이 있게 꾸준히 담당하셨고 그래서 이 경험이 많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산군의 김태환 대표님 소개합니다. 김 대표님은 국내 최대 이 요새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산업의 역군 줄여서 이제 산군인데 에, 이걸 이제 운영하시고 있고요. 뭐 업계에서도 좀 경험이 있으시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전해볼까 해서 같이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율촌의 정원 변호사입니다. 공동계약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2012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 변화도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이나 표준협정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공동이행 방식이 분담이행 방식화되는 현상이 생겨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냐면 제재의 기준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 출자 비율이나 분담 내용에 하고 달리 이행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되면 제재하고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하고 다른 이면 협약이 발견이 되면 제재하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시장의 자율성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공동계약과 관련해서는 가장 필요한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현재 단계에서 계속 가게 되게 되면 사실은 어, 부실화되어 있는 구성원사가 하나라도 생기게 되게 되면 그 부실을 또 안아야 되는 영세부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이제 뭐 저는 10년간, 뭐 13년간 제가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직 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도의 구현이 가장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제 넘어갑니까? 넘겨주십시오. 예, 공동계약과 관련한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냥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제는 각자 도생입니다. 어, 이게 공동수급제라고 구성원사끼리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옛날 얘기입니다. 현재는 뭐냐면 이행 과정에서는 뭐 협력을 하시고 뭐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위반건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일단 똘똘마리가 되어서 같이 대응하는 거 이제는 저는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책임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해서는 뭐 국가계약법이고 지방계약이고 간에 부정당 제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동수급체의 위반과 관련해서 구성원사 전원을 무조건 행정 제재를 해라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그 위반 행위를 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 구성원사만 골라서 제재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건설관계법령상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예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사 중에 실제 책임 있는 건설업자를 찾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 관청은 어디냐 하면 대표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각 구성원사는 자기의 본점 소재지에 시도지사가 제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 단계에서 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자가 사실은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예전에 사고 건강노후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게 되게 되면 대표사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안전보건 책임자가 누굽니까? 현장 소장이잖아요. 현장 소장이 어디 소속이에요? 대표사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실상 이제 자연인으로서는 산안법 위반의 주체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을 처벌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처벌하게 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해당 대표사만 양벌 규정으로 엮으려 그러질 않고 구성원사들도 다 엮으려 그래요. 자, 이런 과정에서 대응을 대표사한테 다 맡겨놓게 되면 대표사는 전체적으로 자기 부분에 대한 걸 빠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자기는 처벌받더라도 구성원사는 처벌을 안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표사한테 맡겨놔 버리게 됐는데 대표사가 엮여버리게 되면 구성원사는 자동으로 양벌 규정에 처벌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양벌 규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관여하지도 않았고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형사처벌이 받게 되게 되면 각 그 행정처분을 하는 주체들은 형사처벌이 있는데 어찌 행정처분을 안 하겠느냐라고 해서 다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가가지고 저희가 다 입증했거든요. 이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라고. 그럼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런 것 같은데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정처분을 안 합니까? 라고 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불법 하도급 중대재해 여러 가지 위반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위반건으로 형사사안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8월 11일부터 9월 말까지 뭐 고용노동부하고 뭐 국토부하고 대형 발주처가 해서 불법 하도급 지금
현장 뭐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법 하도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공동수급체라면 이 불법 하도급을 실제로 한 업체가 누구냐라는 것은 구성원사별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거에 대한 자기 책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던 하도급과 관련해서 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라는 이유로 훅 딸려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수사에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무조건 각자 도생,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빠진 경우에 형사처벌을 안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취소되거나 무효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지는 그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는 각 구성원사별로 본인들의 행위 책임에 맞는 역할과 권한과 책임에 맞는 처벌이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독립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공동이행 방식에서의 이 이른바 원수급사들, 구성원 또는 부주관사 마찬가지고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뭘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제도의 설계는 아마 이제 순수 직영공사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행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의 공사는 분업의 원리에서 전부 하도급을 주게 돼 있고 그러면 사실상 이 구성원사들이 하는 일들은 일종의 관리 업무 플러스 외에는 나머지는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냐? 발주 관점에서는 그건 사실은 내부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발주제에 대한 관계에서의 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건 구성원 내부 간의 문제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업체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이례적이고 공동이행 방식에서는 사실 똑같이 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나누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했느니 불이행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같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 예, 율촌의 김순태 전문위원님 토론해 주겠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그 앞선 세션들에서 잘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 앞선 발표들의 연장선에서 그 추가로 생각해 볼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와 계약 해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이걸 논의하기에 앞서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탈퇴시키려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미납분담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탈퇴시키려는 사유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동계약 운영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2012년 전화 판결 등에 의해서 발주자는 이제 기성금을 각자 지급하는데 대표자는 원가를 전액 선부담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원가 분담금 청구해서 그 분담금을 이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미납 구성원을 탈퇴시킴으로써 미납 분담금 액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납 구성원의 이제 보증 채권자 등과의 우선순위 다툼 시에 그러면 탈퇴를 그 지분 계약 해지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 그 구성원이 이제 경영 악화로 자진 공사 포기를 하고 탈퇴를 할 경우 합의 해지로서 탈퇴를 지분 계약 해지로 보았고 어, 다른 판례에서는 분담금 미납 구성원이 강제 탈퇴를 당했을 경우에 대표자가 미납 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발주자의 계약 보증금 청구권을 대의 행사한 사례에서 그 탈퇴가 계약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건은
그 T사에서 진행한 기획소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불인정이 된 부분이었고요. 2심, 3심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분담금 미납 구성원의 이제 명시적인 탈퇴에 대한 동의와 발주자의 승인이 있어야 탈퇴를 그 지분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흑자 현장이라고 하면 미납 구성원으로부터 탈퇴에 대한 동의를 어, 받기 어려워서 탈퇴를 계약 해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생 개시된 미납 구성원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탈퇴 시에 발주자가 지분 계약 해지 통지를 할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119조에 따라서 회생 관리인이 자신에게 전속하는 계약 이행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선택권을 계속 연장하게 되면 탈퇴 조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 사유에 지금 이제 회생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생을 이제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회생 개시된 건설사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탈퇴 사유에 회생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뭐 앞선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회생으로 인한 지분율 변경은 가능합니다. 분담금 미납 해결 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우리가 이제 공공계약 절차에서 실무상 이제 도급계약서에 첨부되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2012년 4월경 분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계약의 원활한 이행 및 준공이라는 목적 하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0조의 2를 개정 신설함으로써 미납 분담금에 상응하는 기성금을 공동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명의 계좌 보관 시에 미납 구성원의 채권자 은행이 공동명의 계좌 내에 기성금으로서 입금된 예금과 미상환된 대출금을 상계해서 미납 분담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 사례로 인해서 이 공동명의 계좌 보관 대책은 실효성이 있지를 못했고요. 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담금을 이제 3회 이상 미납 시에 탈퇴를 한 대책은 분담금을 3회 미만으로 미납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미납 구성원의 회생이 개시되면 회생 개시 이전까지 발생된 미납 분담금 채권은 회생 채권으로 되어서 자녀 구성원들이 이제 회생 채권 어,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연쇄 부실이나 체불 공사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 3회 이상이 아닌 1회 이상 미납 시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 질의사항에도 좀 있었던 내용인데요. 실무상 이제 미납 분담금 해결 대책으로 대표사가 비중간사의 지분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 계약은 이제 회생 절차보다 우선되기 어렵고 발주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 발주자가 승인을 해주거나 양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은 또 뭐 이거 사전 질의사항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공동도급 채권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금융권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 어떤 채권 신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주처의 어떤 신탁 미승인의 부분이 좀 문제될 수는 있는데 그 지금 어떤 기재부나 이런 쪽 계약 정책과를 통해서 그 제도 개선 논의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을 기재부 계약 정책과에서는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뭐 상당히 좀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공동도급 공동도급 채권 신탁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어떤 어, 그 기사에서도 이제 지금 전체 현장에서 이제 마땅한 이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대책으로서 이제 기사에서 지금 적용 중에 있고 그 일정 부분 발주처가 승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1, 2 세션에서 봤던 문제들 외에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또 있고요. 한뭐이 공동소급체 문제는 제가 이따 따로 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식회사 산군의 김태현 대표님께서 이 건설 빅데이터 기반에 접근한 접근 관련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의 욕구를 운영하고 있는 상군의 김태한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공동수급체에 대한 부도 부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원도급사들과 하도급사 그리고 수많은 협력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을 할 건가 그리고 사후적인 대책을 어떻게 데이터 기반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설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모든 건설사나 공사나 자재업체 그리고 건설 건축사 사무소 등 건설의 모든 플레이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50평 미만부터 10,000평 이상까지 국내 모든 건축 현장들을 포함해서 그 현장들을 이루고 있는 이제 세부 공종의 공사 데이터들까지 실시간으로 좀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제 현업분들이 바로 클릭 몇 번으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구글에서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제 AI 스타트업에 선정이 돼서 구글의 엔지니어 분들과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기반으로서의 AI 모델링들을 해가면서 제품으로 저희가 전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발표로 좀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건설업의 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DLENC에서 19년도까지 자재 구매와 그리고 구매 관리하는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협력사들에 대한 부도는 정말 예측하는 부분들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예측 판단이 가능한 섹터들이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약했었고 그 기반으로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담당자가 그 업체들이 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었었고요. 하지만 그런 문화가 지금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인가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수많은 공공 데이터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 협력사들이나 아까 공동수급체나 원도급사들에 대한 부도부실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건설업에서의 그 부도부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산업 연계도가 높은 산업이기에 그 각 건설사가 그 협력사들이나 공동수급 업체에 대한 원원에서의 어떤 부도부실로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위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협력사들에 대한 이해관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러한 정보들이 아직까지는 좀 산재되어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 건설업에서의 모든 주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시연 동영상으로도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각각 이 종합건설사 전문건설 면허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포함해서 건설 자재 유통업체들, 국내 모든 건축사 사무소나 특히 시행사들이나 금융 대주 쪽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는 다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주처들도 서로의 어떤 그 정보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반대급부로 협력사들도 발주처들에 대한 리스크들을 미리 판단을 하고 수발주가 되는 그런 건설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어떻게 수집을 하는가? 실제 한 259 지자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국토부 산하의 많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다른 이제 기관들에서의 데이터들 저희가 수집 분석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매칭한 뒤에 저희가 AI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지도 모르시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알아도 이걸 내재화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클릭 몇 번으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8,500개사의 건설 기업 현직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이제 100대 건설사로 하면 이제 96곳 이상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주요 건축사 사무소나 이제 대표하는 전문 건설사들, 자재업체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금융권사에서도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건설 문화라는 게 그냥 신뢰 기반으로서의 문화가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뢰에 덧붙여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의사결정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일단 대형 건설사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협력사들이나 하도급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주로 뭐 조달 쪽이나 외주 구매나 현장에 뭐 공무분들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조직과 팀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법무팀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금융이나 자금팀, 그리고 사업팀이나 설계팀, 정말 다양한 주체에서도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이유가 건설업이라는 대부분에서의 업무들이 대부분 다 협력업체들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협력사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저희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좀 전달해 드리는지 간단한 시연 동상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상군이나 산업의 욕군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이 이제 간편 가입이 아닌 현직 인증을 하고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종합 전문 구분 없이 소방, 전기, 통신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국내 모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같은 뎁스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한 2,500여 가지 건축 자재 업체들도 저희가 같이 데이터들을 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특정 이제 건설사에서 지금 어떤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서비스를 쓰시는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남기는 협업에 대한 후기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파워풀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좀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의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제 밴드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렇게 서로 파편화돼 있고 확인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현직을 인정하신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 건설사들마다의 모든 고용 현황들까지 같이 제공을 드리고 그리고 뉴스 정보들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용 현황들만 봐도 실제 이 업체들에 대한 가세를 판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데이터 항목들이 되고요. 그 각 건설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 현장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현장들이 누가 시공 설계를 맡고 건축주인지 그리고 그 단위 현장을 이루고 있는 그 세부 공정에서의 공사들을 또 누가 주체로 운영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산업 연계도가 높은 부분으로 데이터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 현장들이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각 건설사의 현장 정보는 저희가 이제 인허가 기반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공사 정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원도급이나 공동 수주나 아니면 하도급이든 그게 건축이든 토목이든 플랜트든 구분 없이 각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수화해서 실제 그 공사업체들에 대한 그 워크로드까지도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에 대한 등급들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
각 건설사들이 지금 어떤 수주 현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용역에 대한 수주 실적들, 면허 보유나 특허나 그리고 행정 공시 정보들까지 다트나 조달청 각 지자체와 국토부의 산하 기관에 모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이터들을 클릭 몇 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GS건설 같이 대형 건설사들만 있느냐, 뭐 100억 미만의 매출의 소형 건설사들도 같은 뎁스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각각에서의 건설사들이 어떤 고용 인원 현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건설 100억 미만의 이제 종합 건설사가 지금 어떤 현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현장을 더불어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다 이제 그 지명원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각 공사 업체들이나 실제 공동 수급을 하는 업체들이 어떤 현장들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불리성을 판단해서 그 지명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정말 이 모든 공사와 현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클릭 몇 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 조회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관심 현장과 관심 기업으로 등록을 해두시면 이런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이제 뭐 품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엑셀 다운로드까지도 저희가 같이 다 제공을 드리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도 부실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이런 평판들을 제공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한 3천 개 건설사에 대한 평판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만 검색을 해도 실제 뭐 착공이 지연된다라든지 아니면 대금 현금 지급이 지연된다라든지 어밀수가 늘어난다라든지 특정 관례비를 요구한다든지 정말 그 현장의 나이브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비스를 남기시는 저희 서비스 고객분들이 서비스 리뷰를 남기시는 거라서 모든 유저분들은 회사 매칭 인증을 하고 나서 남기시다 보니 신뢰도 있는 이런 정보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사에 대한 정보들도 국내 모든 인허가 정보들 클릭 몇 번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 뭐 하루 이틀짜리 CCTV 설치 공사부터 2, 3천일 넘어가는 단위 공사 현장들까지 저희는 그 1,000만 건의 공사 정보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떻게 보면 그 신뢰와 그냥 아름아름으로서의 어떤 풍문들에 대한 아까 최관수 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그 현금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풍문이나 어떤 지인들에 대한 데이터들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 다 무료로 가입은 다 가능하셨어요. 가입하시고 율촌이라고 저희한테 인포만 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트라이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보시면서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율촌과 함께 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세미나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현 대표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업체들 신용을 보기 위해서 부도직무할 때는 이제 신용정보사에 11,000원을 내고 나면 지금은 좀 올랐죠. CR2에서 이제 신용정보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에 저는 주로 어딜 봤냐면 이제 주로 소송 진행 관계. 예, 거기 되면 피소 사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정부가 힘이고 돈이기 때문에 어, 토론 준비하면서 저도 좀 한 가지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주 나왔지만 우리 이제 2012년도 분할채권을 인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잘 보면 원래부터 이게 공동수급체 이 채권이 분할채권이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동도구 운영 요령 제 11조에서는 각 구성원별로 기성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다음 2항에서는 청구받으면 그대로 줘야 된다. 각자한테 고리돼 있고 협정서에는 그냥 돈 받을 때는 11조에 따라 돈 받을 때는 이렇게 아래 계좌로 받는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거를 연계해서 결국 두 개의 조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분할 채권으로 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의 약속이 있다. 결국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구성원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의 날인한 뭐 그게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공동수급 협정서는 뭐냐, 정체가. 그 협정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 당사자들이 이 당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스스로 이러저러 자기가 뭐 권한과 책임을 적은 그 약속한 합의서거든요, 일종의 계약서.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남한테 미루는 거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공동소 표준협정서를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잘 찾아봤더니 아무리 봐도 그대로 써라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운영요령 5조에 보면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하여 작성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참고를 넘어서서 그대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왔던 문제들, 다시 말해서 이 개별 채권화 되는 게 문제고요. 이게 만약에 개별 채권이 아니고 그 옛날로 돌아가서 만약에 조합 채권으로 합유 재산으로 하게 되면 그 돈이 공동수급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 상당히 유용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럼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운영 요령의 기본 취지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 원래 본질에 따른 즉 협정서는 내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이 제도가 나온 게 이제 96년도에 지금 개별 채권으로 요 규정이 이제 운영 요령이 바뀌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대표사한테 주니까 대표사가 이거를 늦게 주더라, 구성원한테.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막 하더라도 어음으로 주로 줬어요. 3개월짜리, 5개월짜리 주게 되면 서브사들 뭐 어떡하냐, 돈 내는데. 뭐 주로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됐는데 반대로 개별 구성원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현장에 돌 수가 없고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봤던 여러 이제 심각한 문제가 사실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봤듯이 이 분할 채권으로 본 유일한 근거가 당사자들이 만든 협정서라는 거거든요. 그럼 협정서를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우리 2012년에 이제 이 원가를 안 내는 업체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3회 이상 안 내면 탈퇴시키자. 뭐 그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제 10조의 2를 만들었는데 그 10조의 2 지금 사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동소급체 구성원이 일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한 경우에 출자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이 부분은 그 구성원한테 돈을 주지 말란 얘기지. 그 어디까지나 그 돈의 주체, 그 권리자는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봤냐면 거기에서 공동소급체 구성원이 일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성금 기성 대가는 공동수급체가 수령하며 다음 계좌로 지급받아 현장 원가에 우선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원가 아니 공동명의 우리가 요새 뭐 동창회도 그렇고 어디 동호회 뭐 하면서 이제 그 계좌를 개인이긴 하지만 공동명의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약에 협정서를 구성하게 되면 어, 원가 미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당초대로 그대로 개별 채권으로 가고 그러나 이제 미납이 생기게 돼서 이제 현장의 운영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조합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걸 이제 조합 채권으로 하부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이 이제 새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말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그때 그 별개 의견에서 그때 이제 전화 판결에서 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세 분은 어떤 얘기였냐면 아, 지금 운영 요령이 뭐냐 정체가 그건 내부 규칙 아니냐 그건 계약 문서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어, 그 계약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운영 요령이 계약 문서에 포섭되면 그때는 그건 맞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 이걸 계약문서에 포섭을 시켜서 분할 채권으로 갈지 아니면 계약문서에서 이걸 빼서 종전의 조합채권으로 해서 이 공동소급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시공비용으로 사용되어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게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발주기관의 선택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좀 아이디어를 찾아오면 지금 제시했던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이 돈이 수급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협정서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거로 이제 문제 해결이 일부 가능한데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발주기관이 이거를 허용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저는 이거는 뭐 협정서는 당사자가 원래 만드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날인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도를 하고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중대형 우리 이제 공공건설공사는 이제 정부 특히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 지자체를 동원해서 요새는 조례로 해서 이제 공동도급을 강제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공의 부분은 보편화됐는데 이게 이제 공동도급이 당초 들어온 취지 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이게 달성하고 있는가 이제 심히 그런 생각이 들고 볼 때마다 이거는 이걸 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뭐 이 공동수급제 구성 부설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는 이런 실무 쟁점에 대해서 이 다양한 시각에서 또 토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또 그다음에 발표를 해주신 이 변호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뭐 이상으로 저는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